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의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출 관점에서 그럼 노후 준비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씀씀이를 줄이고 다운사이징 하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부제를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이 들어가기 전에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대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 있어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첫 번째 미스터리는 개구리가 뛰는 방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도 미스터리래요, 도대체. 근데 여자의 마음만이 뭐 미스터리겠습니까? 뭐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미스터리가 주가라고 합니다. 주가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외에 하나가 더 생겼대요. 바로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죠. 지금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80세에서 90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거의 이제 100세라고 이제 거의 가정하고 살아야 된다.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뭐 90세 이상, 뭐 100세를 이제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3대 실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데요. 청년 출세하는 거.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젊을 때 경제적 자유를 좀 확보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자, 이런 선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도 하고 상당히 굉장히 무리한 갭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들여다보는 게 젊은 시절에 좀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해보겠다. 젊은 시절에 좀 어떤 좀 일확천금을 좀 확보해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삶, 자유로운 그런 삶, 뭐 그런 게 꿈꾸는 거, 그건 꿈입니다. 그렇게 꿈꾸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굉장히 이렇게 스타들이 반짝반짝 많이 돈도 많이 벌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출세하시는 젊은 직원들도 간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말로가 끝까지 굉장히 좋게 끝나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출세를 해서 굉장히 스타로서 구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건강하게 그런 생활을 유지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벼락출세나 그런 파이어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희망이고 꿈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일상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생의 실패는 중년에 상처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중년에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뭐 이런 농담도 했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에 혼자가 된다라는 것, 상처하는 것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노년에 무전, 금전이 없는 상태에서 무전장수하는 것, 이것만큼 또 불행하고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이 골골백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사는 게 재앙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연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연금 전도사라고 자칭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연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아직 좀 내가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잘 채울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50대 이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1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마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연금이라는 이 주머니는 반드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층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3층 연금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여유 있으면 내가 노후 준비 충분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큰 소리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쪼들리잖아요. 항상 허덕이잖아요. 절대 자기가 알아서 여유 있을 때 노후 준비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꼬박꼬박 준비되어지는 것, 강제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준비되는 것, 이것만이 노후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연금을 주고 나서나 어쨌든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꼬박꼬박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1차적인 연금을 준비하는 요령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층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연금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비롯해서 이 뒤에도 계속 제가 설명하겠지만 3층 연금을 비롯해서 연금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3층 연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 가급적 두텁게 좀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적어도 300만 원 정도 수준은 만든다는 목표로 자기 연금 계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인생이라는 게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준비들, 이러한 노력들은 또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100세를 기본 이제 전제로 현실로 삼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소득이 예전 같지 않아요. 피크를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든 세대가 이제 중장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 나쁜 이제 5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연금이나 보험이라는 설계도 이제 종신으로 굉장히 90세, 100세로 굉장히 좀 길게 잡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계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지를 맞춰야 돼요. 재정에 대한 수지를 맞추지 않으면 빚을 짊어지고 살게 되면 당연히 노후 파산이나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빚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늘어나는 게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 이 재정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 수지 균형 맞추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0대부터는. 그래서 씀씀이를 줄여서 필수 소비 중심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다.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택이나 차량 등 여러 가지 일단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종 이후에 가장 풍요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에서 스트리밍 경제, 공유 경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 2023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온통 절벽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퇴 절벽이다, 소비 절벽이다, 인구 절벽이다, 고용 절벽이다, 수많은 그런 절벽 현상들을 좀 많이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 손 벌리고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좀 또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크게 이렇게 특징 지어서 얘기하면 신삼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너무나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삼저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캔서, 즉 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기력을 소진케 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이러한 삼저 현상이 암이다, 캔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성장에 대한 이게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중장년 정도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 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1.4%, 1.5%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가 넘지 않을 거다. 58년 개띠들이 주무대였던 20, 30년 전 우리나라 성장을 구가던 시절에는 성장이 5%, 7% 그랬죠. 성장이 있으니까 금리도
5%, 7%, 뭐 10%까지 막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성장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영업자들도 난리지 않습니까? 성장이 좋으면 돈들을 자꾸 많이 벌면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성장이 많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심장이 식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성장이 좀 수월치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죠. 두 번째 저금리에 대한 부분도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자금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인 시대가 잠깐 있었지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저금리로 이제 수렴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이제 저축하던 시절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투자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위험이 또 따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이제 금리들도 이렇게 이제 저금리로 가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비투를 한다거나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화 이건 따라다니는 거지요. 저출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죠. 이거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에게 뭐 일자리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주택 문제라든지 양육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부 해결을 해주더라도 이 저출산 부분은 하나의 큰 트렌드이고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60%가 애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30대 여성의 55%가 결혼하지 않겠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이게 보편적인 그 생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이제 감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제 이 시니어 세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니어 세대들을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소득활동을 하게 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게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야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느냐, 현명하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느냐 할 때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검약 파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각축을 한번 그려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죠.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소득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소비하게 되고 일부는 뭐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게 일상적인 우리 모두의 그런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축은 이제부터는 이제 피크를 치고 계속 단절이 되거나 감소하거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을 먼저 제가 살펴보면 소득축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소득의 감소나 이제 단절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때도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쓰면서 적자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확 줄여야 됩니다. 수직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을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잡을 뛴다, 쓰리잡을 뛴다 이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소득을 늘린다라는 것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절대 소득을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손을 대야 되느냐, 무엇을 터치해야 되느냐, 그럼 씀씀이를 줄이는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소득 영역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씀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소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머리로만 그려보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소비에 대해서는 다 써봐야 돼요.
실제로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 동안에 쓰는 지금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써보고 그려봐야만 됩니다. 그려봐야만이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그냥 자꾸 머리로만 대충 자기가 그려보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펜을 들고 써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비를 이렇게 분류해보면요.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정지출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비라든지 공과금과 같은 이런 주거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 그다음에 아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정도 있을 텐데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담보를 받았으면 대출 상환금 같은 거 꼬박꼬박 내야 되죠. 이것은 줄일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관리비를 어떻게 줄여요? 공과금 어떻게 줄입니까? 보험료나 교육비, 대출금, 상환금 이거 줄일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저축도 바로 이제 고정지출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고정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묘안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변동지출입니다. 이제 변동비 지출을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변동비 지출 부분이거든요. 변동비 한번 볼까요? 식비, 외식비 이거 삼시세끼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경조사비, 의료비, 미용비, 교통비, 통신비, 취미활동비 이게 대표적인 변동 지출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외식비 좀 줄일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것 가격을 좀 줄여서 간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가족들의 도움이 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경조사비 때문에 50대, 60대 되면 퇴직하고 나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경조사비라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인사치료도 해야 되고 또 품앗이 성격으로도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경조사비이기 때문에 이 경조사비도 요령껏 잘 해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요. 내가 소득이 높았을 때는 또 명함도 빵빵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해왔지만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라면 이제 이막이 들어간 순간이라면 당연히 경조사비 같은 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다 이해됩니다. 똑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기 때문에 경조사비도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료비, 미용비 부분도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장롱도 열어보고 이제 신발장 열어보면 그득하잖아요. 옷들이나 신발들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고 신을 신발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뭐 걸레입니까? 농담으로 해보는 얘기지만 의료비도 얼마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의 그 빠마를 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줄여서 이런 것들을 씀씀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취미활동비라든지 이 모든 영역의 변동비 지출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지 않으면 비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비 지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줄여야 됩니다. 여기밖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연간으로 우리가 기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라든지 가족 행사비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소비 영역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본다면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그게 딱 다가왔습니다. 피부로 딱 다가왔어요. 내가 이제 연봉이 이 이후에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에 반절도 받기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는 이제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씀씀이나 이제 이런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요령들을 저도 다 적어봤습니다. 적으면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취미 활동 중 골프 내려놓기 이것부터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고객사와 같이 어떤 골프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또 굉장히 좋아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제 취미 활동이 이제 골프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골프를 한번 하려면 기본적으로 3, 4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행사로서 한두 번 정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하지만 내가 내 돈을 개인적인 비용을 들이고 골프장을 가는 것은 당분간은 좀 내려놓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 대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시작한 게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이제 마라톤을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행히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구간 목표를 세워서 제가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프도 뛰어보고 올 상반기에는 제가 풀코스까지도 도전을 해가지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것으로 제 시선을 좀 돌려봤고요. 자전거 라이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말에 좀 많이 이용하는데 4대강 종주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이 시간을 또 많이 써봤어요. 그 다음에 둘레길 도는 것, 이런 시간으로 제가 이제 골프나 제가 이제 돈을 쓰는 그런 취미에서 이제 돈을 쓰지 않는 이런 취미 활동으로 이제 과감하게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보험도 다시 다 살펴봤습니다. 보험증 다 갖다 놓고 집사람 거하고 제 거 중심으로 다시 재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하고 3대 질병 중심으로 보험 설계도 간략하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료보다 한 13만 원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저에게 딱 필요한 것 딱 2개. 그다음에 알뜰 교통카드 10% 이렇게 할인해주는 교통카드로 이것도 좀 바꿨고요. 통신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동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월 4만 원대 통신비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그렇게 제가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기능들도 많이 제가 활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로 뭐 통화한다든지 문자라든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뭐 일부 그런 기능들밖에 제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도 가장 저렴한 4만 원대로 이렇게 확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헬스장도 저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헬스장을 계속 제가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간에는 이제 회사 근처에서 이제 계속 헬스를 해왔어요. 근데 굉장히 비용이 이것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그간에 이용했던 헬스장 그 비용보다 3분의 1 정도가 저렴해요. 시설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서 헬스장 좀 과감하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장 비용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실천해봤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지출 항목들을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출 항목들을 적어보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감축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습관이고 중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도 언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식의 평가 금액만 늘어나도 땡겨서 쓴단 말이에요. 집값만 그냥 올라도 그게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땡겨서 쓰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의 유혹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섹스의 중독성보다도 쇼핑의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고급 백화점들의 오픈런이 일어나는 이유, 고급 그런 상품들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도 이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끊어내지 않으면 뭐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하나 이제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늘리려고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보다 씀씀이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현명하고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세 축 중에서 지금 제가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축이 투자 축인데요. 투자 이야기는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30년 근무했으니까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에다 제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투자에 대한 축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자면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나 투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무섭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합예술의 하나의 좀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영역이 정말 이렇게 투자라는 영역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노후 파산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크고 작은 투자 실패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조급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50대가 특히 되고 보면 뭐 준비된 게 크게 없어요. 장만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게 무리한 투자하는 주 대상이 젊은 층도 물론 많이 있지만 50대, 60대인 이 중장년층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실제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허튼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진짜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있는 거라도 잘 우리가 지키면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리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허튼 생각을 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허튼 짓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계명이다. 특히 50대, 60대 이 중장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이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투자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토픽으로 지금 삼아놨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접할 수가 있어요. 지키는 투자. 지금 있는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투자의 지혜입니다. 그게 투자의 제1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키는 투자가 제1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 매우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절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95%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만큼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되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럼 보수적인 투자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를 한다거나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개별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런 투자라기보다는, 이런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수형 상품에 대해서 적립식 투자하는 것, 이것밖에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불리는 투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정말 지키면서 불리는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지수형 상품에 꼬박꼬박 적립 투자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최고의 재테크는, 이건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의 고수, 모든 투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검약이다. 검약하지 않고 돈을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약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며 불리는 투자 요령, 제가 책에도 담았던 내용인데, 지키는 투자와 불리는 투자,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지키는 투자는 일정한 적금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짜리 적금 통장으로 설령 금리가 낮더라도, 금리가 2%, 3% 낮다고 생각할지라도 적금 비중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저축이나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면 4%짜리 적금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짜리 적금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연금리 4%는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일본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2%, 3%입니다. 투자 상품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2%, 3%예요.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서 적금 상품으로 4%대 상품이 나오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무위험 수익률이 4%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설령 4%가 안 나오더라도 안전한 적금 상품으로서 3년 내지 5년짜리 이 적금 상품은 꼬박꼬박 가져가는 것, 이게 기본적인 지키는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투자 고수라 할지라도 투자 상품에 몰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들어선 사람들로서 지키는 투자는 반드시 지켜가야 될 하나의 자산 배분 비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불리는 투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형 상품, 지수형 투자 상품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 매매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순간에는 아마 한두 번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순간, 계속 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번 중에서 8번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더라도 한 2번의 그 헛발질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50대, 60대에서 투자할 때는 지키는 투자 내지 불리는 투자할 때 지수형 상품들에 꼬박꼬박 적립 투자하고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목표 수익률을 정했으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당연히 실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목표 기간을 정해서 그 전이라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으면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달성했는데도 안 했다 하는 경우는 말짱 도루묵이 될 성향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움직여요.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 간에 보통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을 이렇게 적립투자를 해라. 그런 기간을 두고 목표 기간을 두고 투자해라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기까지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 번 정도는 꼭 기회가 온다. 그런 때 실현을 하라는 의미이지 목표 수익률이 넘었는데도 목표 기간을 채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현을 해서 내가 그런 결실을 맺어야만이 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개별 종목은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거의 투자하지 않고 ETF 종목이나 개별 펀드에 대해서 적립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전부 다 저는 이제 지수형 상품 위주로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연간 한두 번 정도는 저는 매매를 합니다. 솔직히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하게 되는데 목표 수익률을 제가 뭐 7% 내지 10% 정도를 대부분 정하고 이제 매매 시점을 찾게 되는데 지수형 상품을 가지고도 ETF 상품을 가지고도 그런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개별 어떤 펀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나 그런 조급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수형 상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적립 투자 하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립 투자하다가 계속 빠지기만 한다 하면 빠질 때마다 오히려 수량을 늘려서 조금씩 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이제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실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지키면서 불리는 투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는 만큼 투자해라.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라도 여기에 지금 참전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는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자, 기관, 외국인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자기 감이나 단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 환상을 가지고 만약에 참여한다.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기부한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여러분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야 된다. 괴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견이 얻는 활동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무식이 용감한 게 결코 아닙니다. 특히 투자에서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뭐 리딩방이나 어디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을 했다. 이런 속삭이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100% 여러분들은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서 나 따라하지 말아라. 내 말 따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투자에서 누구 말 듣고 누구 추천을 듣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 참고 자료로서 저 사람은 저런 투자 원칙이나 저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팁으로 어떤 영감을 얻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의 투자 원칙, 나의 투자 기준 충분히 내가 알고 섭렵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지 투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충분히 내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확신이 안 들고 믿음이 안 된다 하면 쉬세요. 굳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내 계좌에 지금 돈이 있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뭔가를 꼭 사야 되겠다.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다음에 금리가 높다, 모두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리스크가 없고 금리가 높은 상품을 나한테 누가 권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자기가 먼저 가입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권해야죠. 그렇게 좋은 상품을 왜 나한테 권합니까? 내 귀에까지 올 정도면 이건 다 아는 정보일 뿐이고 이것은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높은 7%, 8%인데 전혀 위험이 없다. 만약에 이런 누가 속삭이는 투자 권유를 한다.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높은 위험이면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떤 투자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명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가 설령 낮더라도 조금 낮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보상이라는 절차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조차도 없이 어떤 유튜브라든지 리딩방이라든지 사설 어떤 투자 기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관을 통해서 투자 권유를 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든가요? 사람의 어떤 성향이 쉽게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투자 성향이 맞게 자산 배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아까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일부는 꼭 적금을 들어라. 금리가 설령 낮더라도 적금 상품으로 계속 거기서 재투자를 하는 설령 여러분들이 굉장히 투기적이다. 나는 굉장히 투자 상품이 나한테 잘 맞는다. 그리고 난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분이라도 최소한 20%든 30%든 일정 비중은 반드시 안전자산인 이런 적금 상품들, 이런 상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하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적립 투자하는 이런 요령들을 반드시 각인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토픽으로 정했던 씀씀이를 줄이고 다운사이징하는 요령, 이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소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소득은 결코 앞으로 피크를 쳤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뭐 그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굉장히 또 단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또 불편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소득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씀씀이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 재정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 이 부분은 당연히 소비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소비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 지출 부분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변동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여지에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변동비 지출 부분이에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갖지 않습니까?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소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습관을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고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조차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최장 6개월 정도만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가면요,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절대 이렇게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권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몸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운동만이 아니고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습관, 그런 패턴은요, 최장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꼬박꼬박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면요, 한 6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고요,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씀씀이 부분도, 이 소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변화를 가져보는 것, 그러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네, 가족들의 또 동의나 가족들의 도움도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킴에서 불리는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투자가 결코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영역이지 많이 불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좀 뻥튀기를 좀 튀고 싶고 이것으로 좀 한몫을 잡고 싶고 뭔가 좀 아직 부족한 연금을 좀 이렇게 늘려보고 싶고 이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내 역할을 좀 더 존재감을 좀 늘려보고 싶다 이런 우리가 그 생각을 착각을 하는 순간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키는 투자 있는 거라도 잘 지키면서 사라집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걸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노후 파산을 방지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그런 노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다라는 것을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